이제 나는 이렇게 수준 있는, 이렇게 수준 있는 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대가 몰라. 아,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음, 내려와서 그의 언어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도움이 됐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제가 뭐든지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독립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강박적으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 책에는 상호 의존적인 거 있잖아요. 상호 의존적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잖아요.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리대로 결실을 맺잖아요. 그래서 아, 함께 협업하는 관계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굉장히 좀 쉬워지고 좀 가벼워진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되다가 네. 남편하고 우리 사장님한테 잘 안 돼요. 순간 불쑥불쑥. 그래서 더 연습해야 되겠다. 뭐 소림사의 뭐 마지막 이렇게 단계 수련의 과정에서 마지막 우리 대련 대상이 이제 고단이에요. 배우자.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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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폰서님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네네. 네, 벌써 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계절도 좀 바뀌었고, 조금 더 있으면 봄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우리 일단, 어, 미국에서 귀국하신 김은희 스폰서님, 예, 박수와 환영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아, 네. 예, 우리 지금 그 210페이지 할 차례 맞죠? 자기 사명서 작성 및 활용 방법. 예,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기 사명서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 소명, 자기 사명, 이거를, 그거는 남이 못 적어주는 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런 그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 안에 또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마음하고 소망하는 거, 꿈꾸는 거랑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능력이라든가 독특성과 뭐 환경이라 이런 걸 다 이제 총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어떤 성품으로 어떤 업적을 이룰 건지를 자기 거는 자기가 적어야 돼요. 남이 못 적어줘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 했을 때 프랭클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만들기보다는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제 스티븐 코비도 본인도 이게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거죠. 찾는 게 다 내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는 좀 찾는 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코드라고 해서 뭔가 나에게 끌림을 주는 거죠. 내가 똑같은 자극에도 어떤 자극에는 반응이 없는데 어떤 자극에는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찾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만들기보다는 찾아야 한다는 거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프랭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기만의 과업 또는 사명을 가진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거나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갖는 과업이 독특한 것처럼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 또한 독특한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에 보면 불을 밝히면 막 나방 같은 것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명에 불을 밝히면 그 기회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독특함과 기회라는 그 한 게 이렇게 만나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게 좀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 사고를 하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결국은 사람은 자아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를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자아의식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13페이지에 가 보시면 우리의 뇌 중에 왼쪽 뇌와 그 오른쪽 뇌가 하는 게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왼쪽 뇌는 논리적, 언어적 기능을 맡고 오른쪽 뇌는 보다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왼쪽 뇌는 어휘를 다루는 반면 오른쪽 뇌는 에너지를 다룬다. 또 왼쪽 뇌는 부분과 세부적인 것을 다루는 반면 오른쪽 뇌는 전체 및 각 부분 간의 관계를 다룬다. 왼쪽 뇌는 각 부분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오른쪽 뇌는 이들 부분을 함께 모으는, 즉 종합하는 일을 맡고 있다. 왼쪽 뇌는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사고를 하게 하고 오른쪽 뇌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본다. 다시 말해, 왼쪽 뇌는 시간과 차례를 따르는 반면, 오른쪽 뇌는 이것을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이게 이 뇌가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 메슬로가 했던 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망치를 잘 다루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발달된 쪽으로 이렇게 뭘 그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 양쪽 뇌를 다 써야 되긴 한데, 잠깐만요.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게 이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뇌 개발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전체를 보고 직관적으로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통합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 뇌의 특성 이론을 모델로 사용한다면 첫 번째 창조의 질은 창의적인 오른쪽 뇌의 활용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진짜 그 우뇌가 발달되면 이제 어 자네가 따지는 뇌라면 뭐 이렇게 있잖아 논리니까 따지고 드는 뇌라면 그냥 우뇌는 그냥 종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뇌를 먼저 쓰셔야 되는 거죠. 우뇌를 가지고 자네는 행동할 때 쓰셔야 되는 거죠. 상상할 때 자네를 쓰시면 안 되거든요. 따지고 뭐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상을 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우뇌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거를 총체적인 영상을 투사해 줄 것이다. 오른쪽 뇌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한번 이렇게 이런 글 밑에다가는 어,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되고 싶은 것.
근데 이거는 약간 직관이 더 맞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정답일 확률이 많거든요. 약간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쭉 적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니까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내는 거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거는 내 역할 때문에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우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의 재능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1 재능을 살면서 이제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제1 재능이 있는데 그걸 다 못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키워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뭐 60에 은퇴하면 70에는 죽었으니까 뭐 10년 짧은 시간이니까 손주 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100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30년이 더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8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분이 소원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계속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 그러다가 이제 80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붓을 든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어 되게 인상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사람이 자기한테 때가 오는구나라는 걸 또 그때도 한번 경험했었고 이게 간접적으로 좀 동기부여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거를 막 그렇게 막 되게 죽기 직전에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자식에 대한 그 부분이 끝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로 나에게 그런 걸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계가 해결된다면 저는 저의 재능을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그 재능이 이제 세상에서는 소중한 그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키운 재능으로 인해서 그게 내가 이제 진정하고 싶은 거고 되고 싶은 거는 더 나은 버전이 되고 싶은 건 있어요. 저의 더 나은 버전, 계속적인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예하를 드는 동안에 메모를 해보셨죠? 본인의 케이스를. 나는 뭘 바라나? 나는 뭐가 되고 싶나? 뭐 하고 싶나?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시각을 넓혀라. 우리가 시각이 굉장히 약간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꾸 선택도 약간 좁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불치병, 파산, 심각한 재난 등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물러앉아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굉장히 넓은 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까지 극단의 상황에 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시각을 넓혀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얼마든지 사람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린다면 요번에 그 뭐 LA에 화재도 있었지만 한국에도 화재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불이 들어와 갖고 동네를 다 태워 없애버렸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수 솔비가 그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돈을 벌면 엄청 뭘 많이 샀대요. 뭐 예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중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분이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분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게 한순간에 다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도
나한테서 뺏어갈 수 없는 거, 훔쳐갈 수 없는 거를 나는 지금부터 가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 가수를 거의 은퇴를 하다시피 하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 했을 때 자기가 자기 미적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리는 쪽쪽 계속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를 뺏어가지 않는 이상, 그죠? 그거는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효리 씨도 원래는, 그 소녀 가장처럼 온 집안의 그 경제적인 책임을 이제 딸이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모도 그리고 또 이효리 씨가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진짜 협찬 오는 거 외에는 일절 뭐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리고 진짜 허리띠를 그렇게 돈을 막 벌고 있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주 극도의 극단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 날렸대요. 음. 그래 자기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러니까 가수니까 연습하고 그다음에 녹화 있는 날은 막 몇 시간씩 녹화를 하고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다이어트하고 못 먹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친구들 놀 때 뭐 마음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동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자기는 그래서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해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다 하더라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살고 싶다. 딱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쿨한 이효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딱 하는 순간 딱 전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어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당해서 내가 이거를 찾기보다 어 지금 상황에도 좋은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여기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한다면 나 자신에게 한다면 우리는 그 답을 더 이게 시각이 아주 넓은 여기 시각을 넓혀라 돼 있잖아요. 넓혀질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질문에 내가 답을 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 보면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어, 이제 결국은 사람이 죽을 거를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아웅다웅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는데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뭘 원하냐 했더니 부모님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이런 거를 밝히고 그다음에 자매 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 악화됐던 친구 관계도 화해를 하고 뭔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죠. 움켜쥐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배적이고 중심이 되는 원칙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극단의 어떤 상황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좀 더 사랑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부모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사랑을 이게 좀 표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례식도 약간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사랑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인간의 인생의 어떤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상하고 다짐하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217쪽에 보면 훌륭한 다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훌륭한 다짐을 하는 데는 개인적, 그러니까 1인칭으로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그다음에 긍정적, 부정어를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긍정어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일종의 학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제. 이 뇌가 시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하고 그다음에 시각적, 그다음에 감정적 요소가 포함된다. 훌륭한 다짐에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브라,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이었는데요. 이 사람 그 책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 책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책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해수가 안 되는 바람에 저도 그 책을 다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되게 잘했더라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학력도 없고 뭐 하여튼 돈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일즈를 했는데 넥타이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짜 넥타이 있잖아요. 이게 스티커처럼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붙이고 이제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러 들어간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돈을 못 벌더래요. 근데 한 사람만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팔고 우리 모두는 다 못 팔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파냐?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돈을 버는데 뭐 이 사람은 막 완전 대저택에 살고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휴가도 굉장히 멋진 데로 가족이 다 같이 휴가를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는 무엇을 파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그 사람이 저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책이면 저는 책을 파는데요. 아니, 네가 파는 게 뭐냐고. 책 아닌가요? 아니, 네가 파는 게 뭐냐니까. 그랬더니 자꾸 뭐를 파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책 아닌가 이렇게 자기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이 사람은 그 이제 굉장히 돈을 잘 번 그 사람은 뭐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꿈꾸는 거를 이루는 거를 상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책을 파는 사람이면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막 책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 아이가 유학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일 때 정말 이게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으시겠죠. 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거 단돈 3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건 다른 예가 있는데 단돈 30만 원으로 당신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꿈꾸는 걸 팔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다음부터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상대가 꿈꾸는 걸 팔아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자기에 대한 학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있을 그 어떤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어떤 학원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책에서.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았냐면,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책들이 다 학원이에요. 그 어느 부분을 딱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다 증명을 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뇌를 연구해가지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나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스티븐 코비가 자기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내게 있는 지혜와 사랑, 확신과 자제력을 다 긍정적인 언어죠. 그죠? 보면 그죠? 긍정적인 언어. 그다음 가지고 반응하는 현재형이죠. 그것이 나에게는 개인적인 거죠. 그다음에 가장 큰 만족. 이거 정서잖아요. 정서적 표현이잖아요. 준다. 요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다짐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랑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재능과 나의 상태와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엮어서 어떤 좋은 다짐을 만들 수 있거든요. 훌륭한 다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마법처럼 있잖아요. 적용이 돼요. 이게 저는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해요. 실제로도 좋아하는데 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래서 제가 어, 음, 이제 어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일맥하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 만족감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하고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꼭 요런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보시면 찰스 가필드 박사가 이 사람이 육상 경기와 비즈니스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강범위하게 해왔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게 한번 그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고 실전에 가게 되면 훨씬 더 그 승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생각이 멈추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원래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건 자동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지금 있는 문제가 막 심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막 매달리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면 대부분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팔 굽듯이, 안으로 굽듯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상대와 나와의 어떤 이런 그 이제 가상의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 거죠. 운동선수들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상상하고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상상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게 육상 경기하고 비즈니스에서 최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연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고의 업적을 남기고 싶다면 먼저 그거를 그려보고 실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집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을 상상했더니 실제로 스코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좋은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 액션하는 거죠. 제가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되게 아이에게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는 엄마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할 때 아이 전화가 오면, 요것만 빨리 좀 얘기해 줄래?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이가 전화 오면, 이렇게 굉장히 톤을 여유 있게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애 이름을 실명을 해도 되나? 다혜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봤자 통화가 2분, 3분 통화거든요. 길지도 않아요. 용건만 하고 대부분 끊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시간의 통화를 굉장히 여유 있게 아이에게 굉장히 있잖아요. 이게 포커스가 내가 맞춰져 가지고 통화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전화 왔을 때 나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좀 내가 이걸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바쁜데 자기를 바빠서 빨리 용건만 말하라는 거를 아이가 엄마는 통화하기 싫어해. 엄마 나를 싫어해.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거를 여러 번 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상상하고 그다음에 아이랑 통화할 때 그래 성은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이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한번 내가 바라는 어떤 상태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를 대해보라는 거죠. 내가 대부분의 시간은 나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에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함께에 관련된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는 상황, 누구랑 대화하는 상황, 뭐 아니면 배우자랑 예를 들어서 저녁 메뉴를 선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미나고 다정하고 뭐 이런 느낌을 먼저 그려보고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아이랑도 그려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또 뭐 아니면 일과 업무와 관련된 사람도 한번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느낌과 좋은 호흡을 상상해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과관계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20페이지에 역할과 목표의 확인인데요. 우리가 운해가 이제 이미지, 느낌, 영상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네는 뭐냐면 논리적, 언어적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좋았던 이미지, 느낌,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이제 글 쓰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죠. 논리적인 거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 보는 거예요.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자네가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22페이지에 보면 어떤 분의 어떤 이제 사명서인데, 나는 자비심을 갖는다. 나는 희생한다. 나는 영감을 일으킨다. 나는 영향력이 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 형제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업무 개선 위원으로서, 학자로서 이렇게 쭉 본인의 어떤 거를 쭉 적어 놨거든요. 그러면 요 샘플처럼
우리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따라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남편은 어떤 남편이고 싶은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고 싶은지, 이 사람은 이걸 원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거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본인 걸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3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사명을 현재 맡고 있는 주요 역할에 따라 작성하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역할들 있잖아요. 남편, 아버지, 아들, 기독교인, 이웃, 업무 개선 위원, 학자. 이게 이 역, 본인의 역할에 따르는 이제 그걸 적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사명서로 넘어가 볼게요. 어, 가족 사명서는 이제 이게 225쪽에 보면 가족 사명서는 가정을 다스리는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사람들이 가훈이 뭐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가훈을 그러니까 적어오라고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가훈을 정해서 오라고 했던 숙제도 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부분 우리가 막 이렇게 부모님이 뭐 알려주는 대로 가서 학교에서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분은 우리가 이제 가훈이 어 우리는 좀 짤막하게 이게 핵심 단어만 썼다면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낸 하여튼 그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헌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 그 모두의 의견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액자에 뭐가 있었냐면 하면 된다. 그러니까 큰 글씨로 있잖아요. 붓글씨 큰 글씨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된다라고 붙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항상 그 글이 거기 있었거든요. 하면 된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있잖아요. I can do it이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유독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게 늘 봤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달력 같은 게 그때는 뭐 한복 입은 여자들 뭐 이런 게 달력이 있었는데 저희 집 달력이 뭐가 있었냐면 하와이 있죠. 하와이, 와이키키, 뭐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 훌라 댄스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유학을 어디로 갈게요? 하와이로 갔어요. 와, 진짜 있잖아요. 늘 쳐다봤던 그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뇌리에 박아놨고, 그 하와이 그림은 내 가슴에 박아놓으니까 내가 어디 갈까? 미국 대학 편람을 사가지고 이제 쭉 보고 있었거든요. 보는데 하와이 가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하와이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함께 정해서 이제 이거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는 가족 사명서를 거실벽에 걸어두고 이를 매일 바라보면서 각자 하루의 일을 반성한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랑, 질서, 책임 있는 자립심, 협동, 협조, 의무 이행, 재능 개발, 서로의 재능에 대한 관심 표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등에 관한 문구를 매일 읽어본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의 가족은, 어,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디테일한 것 같은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이제, 영구적인 게 아니라, 또 재검토해보고, 재조정하고, 아이들이 이제 또 커가 나가면서 도 같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행동하라고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장난도 치고 웃고 깔깔거리긴 하는데, 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이런 걸 좀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가족들이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그런 게 이제 잡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직 사명서인데요. 이 조직 사명서에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아메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IBM에 대한 예화가 나오거든요. IBM은 그냥 뭐 이게 가치관이 뭐냐면 IBM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에 대한 존중, 탁월성,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명. 모토니까 마지막은 이걸로 걸러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에 대한 존중인가? 이거는 우리 기업이 탁월성에 관련된 건가? 서비스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연수 과정에 한 20명 정도 이제 왔는데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 인류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 늘 봐주던 주치의가 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항까지 가고 공항에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IBM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헬기를 태워서 데려가고 전용기를 태워가지고 그 있잖아요. 공항은 헬리콥터로 데려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특별기를 있잖아요. 전세 내가지고 한 사람을 태워서 이제 보낸 거예요. 아마 돈이 어마어마할걸요? 알죠? 미국은 앰뷸런스 한번 부르면 1,000만 원인 거. 근데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전세기를 태워서 보낸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에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메는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안미 사업을 했는데도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애가 7살짜리 꼬마 애가 엄마 따라서 아메 여행을 갔는데 막 그 직원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너무 있잖아요. 시중을 잘 드니까. 이제 이 딸이 아직 어리니까 뭘 하냐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공주야? 이렇게 물어봤다더라고요. 내가 이 나라에서 공주야? 아직 상상력이 그게 이제 너무 막 사람들이 막 진짜 있잖아요. 엎어지고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가하게 막 엎어지고 이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하고 이러니까 음, 음, 애가 자기가 공주냐고 물어본 거예요. 7살짜리 딸이. 그러니까 맞아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대하거든요, 사람을. 근데 그게 이렇게 가족, 희망, 보상, 그것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IBM이 그러는데, 사실 아메이는 더 잘하는데, 그죠? 뉴트라이트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분이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가 좀 늦게 갔는데, 데스크의 직원한테 룸 서비스가 되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규정상 안 되면 그걸로서 끝이잖아요. 근데 데스크 직원이 그러면 자기가 주방에 가갖고 샌드위치나 뭐 샐러드 좀 해서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강연을 하러 왔으니까
강의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도와주겠다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좀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실제로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자기가 이제 칼라 펜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구하러 나가는데, 이제 자기하고 만난 직원한테 자기가 그거를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보통은 그러면 데스크에 한번 알아보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스티븐 코비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마치 그를 돕는 것이 본인에게 큰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태도로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나는 직원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고객 봉사의 가치관을 심어준 조직 문화를 이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어떤 집에 갔는데 애가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집에는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렇게 인사성이 밝지? 이런 거. 제가 이기현 이상훈 리더님 사업 초기 에피소드인데 그 집에 아들 하나 있거든요. 정우라고. 근데 정우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되게 어렸어요. 근데 우리가 홈미팅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근데 정우가 방에 있다가 사람들 올 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또 사람 들어오는 소리 나오면 또 나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고 그걸 진짜 이 집에서 미팅을 하기가 미안할 정우가 너무 이제 인사를 하러 나와가지고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랬는데 또 갈 때는 또 있잖아요. 또 나와고 인사를 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저렇게 인사성 밝은 아이, 걔는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떤 부모이길래 아이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도대체 이 조직은 어째서 이렇게 이런 문화를 갖게 되었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정우의 에피소드 한 개 더 있는데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그때 어, 갔는데 우리 전체 다 간 게 아니라 이제 파운더스 PT 이상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가 스키 하이원에 갔는데 정우가 스키를 너무너무 잘 타요.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올 정도로 이게 경사 짓는데 스키를 신고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로 잘하는데 얘가 사람들이 스키를 잘 못하니까 지가 싹 내려가서 기다려요, 중간쯤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탁탁탁탁 내려가는 걸 보고 샥 내려가요.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잘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촥 내려가고 또 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스키를 잘 타는데 너무 못하는 사람들을 인솔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을 챙길 그게 없었어요. 그때 누가 다 했냐면 정우가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독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아이가 저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상훈 리더님 덕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이상훈 리더님 워낙에 성품이 좋고 또 인품이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애가 저렇게 컸을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믿었죠, 이제. 물론 이기현 리더님의 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정교육이 그런 데서 다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나오고 밖에 나가서 뭘 액티비티를 하는데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때 정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역할을 안 했어요. 근데 정우는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이제 사명서가 있더라는 거죠. 이 호텔에.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만들었냐 했더니 우리 모두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만들었냐 했을 때
웨이트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데스크 직원, 뭐 정원사 모두가 다 사명서를 만드는데 동참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231쪽에 보면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근본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결의나 결심에 헌신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예, 헌신하지 않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따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결의나 결심에는 방관자가 된다. 동참시켜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할 때 동참을 시키고 뜻을 같이 정하고 그 다음에 같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어린 아이는 잘 따라와요. 예, 그거는 그럴 때는 돼요. 근데 스스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자기의 어떤 자아가 생긴 상태, 아이가 좀 컸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한 거는 따라오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안 따라온다는 거죠. 왜? 자기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에는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어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어 이제 우리가 사명서를 본인 거, 자기 사명서, 그다음에 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사명서,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팀, 뭐 어떤 팀에서 조직 사명서 이 세 가지를 만들 때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습관 이해 적용을 위한 제안에 보시면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을 모두 써보고 거기에 맞는 그 있잖아요. 투두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보시면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명언, 그 인용문, 아이디어 이런 것들 수집해 가지고 어차피 편집하시면 되거든요. 인생은 어차피 편집이랬잖아요.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재조합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를 234페이지에 보시면 잘 돼 있어요. 가족, 친구, 일, 뭐 교회 지역사회 활동 등 특징, 공헌, 성과, 내가 바라는 거는 성과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적어 보는 거죠. 아까 그 앞에 있는 어떤 분의 그 사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이 되고 싶다라고 적으셨잖아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관 삼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질문 235쪽까지만 할 건데 질문 1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규칙적으로 행할 경우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원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엄지를 하다 보면 이거를 하면 싹 다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뭘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서 좋아지는 거 있죠. 어, 그 협상의 법칙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원띵에도 나오고. 다 뭐냐면 그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가 쭉 있는데 처음에 탁 하나를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연쇄적으로 되게 되는 그 첫 일머리 있잖아요. 그거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하면 자동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그 한 가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숙제예요. 이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가 뭔가. 이게 우리 집에서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직장 생활에서의 한 가지, 내 인생의 그 첫 단추 있잖아요. 하나. 그거를 잘 풀어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다음 게 영향을 받아서 착착착착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되는 거, 제일 머리가 되는 거, 첫 단추가 되는 거, 그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거는 좌뇌의 활동이에요. 아까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떠올리고 이건 다 우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행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하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연락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고를 우뇌를 통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내가 연락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맙잖아요. 누가 나한테 연락해주면 고맙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대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먼저 연락 오는 거. 그런 어떤 거를 먼저 그려보시고 연락, 연락을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난 실제로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연락하는 거를.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플랜을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데 하는 한 가지가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 지금 235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은 가장 중요한 일, 그거 하나를 찾는 게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딱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거든요. 저는 1번 질문의 답은 뭐였냐면 숙면이었고요. 2번 질문의 답은 홈미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례고. 그래서 아마 각자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 3은 다음 시간에 꼭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는 병원에도 미션도 있고 비전이 있었거든요. 뭐, 네. 근데 하나도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을 정할 때 그게 원칙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서울에 있던 그 성모병원인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원을 안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뭐 정확한 미션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 친화 뭐 이런 걸 이야기했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에서 어떤 일이 정해질 때 그 미션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이렇게 했고 공간 구성도 이렇게 했고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음, 굉장히 멋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아메이도 그 굉장히 좀 자유롭지만 딱딱한 툴이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음,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게 또 아메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질문 이런 저희 홈미팅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각자 애프터 하실 분 오늘 조금 일찍 끝난 것 같아서 한 3명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명하겠습니다. 손미정 리더님, 예. 네, 거제에서 사업하는 손미정입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 스폰서님이 예전에 읽은 책에 그분이, 영업을 어떻게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무엇을 파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꿈을 팔아라. 그분의 음, 꿈을 팔아라 했는데 우리 사업에도 이걸 음, 꼭 적용해서 한번 터치를 계속 해나가 봐야 되겠다. 뭐 음, 저만의 어떤 언어를 찾아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아메이 사업에 꼭 적용해 보도록 해야 되겠다 음. 생각했습니다. 네. 네, 하현준 리더님 부탁해도 될까요? 네. 왠지 촉이 왔더니 저를 꼭 찍으시는군요. 아, 네. 진주에서 사업하는 하연주입니다. 저는 저번 세븐 헤비스를 할 때도 참 좋았지만, 이번에 하면서, 엊그제 있었던 그 윤영미 스폰서님의 그 무빙업에서 강의를 듣고, 정말 이 세븐 헤비스를 하는 것이 참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도 했었던 이야기가 자기 가치, 내면의 정렬,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떤 가치를 주느냐, 그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사명서를 적으면서 참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적어보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되새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저번에 했었던 사명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끌어 주시는 스폰서님께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음으로는 이문숙 리더님을 싣고 싶은데 화면 끄고 있어서 좀 이따 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네. 진병숙 리더님, 네. 아,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진병숙입니다. 음, 저는 마지막 시간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그 말에 정말 1번, 2번을 저도 질문 1, 2를 제가 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정말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명서 정말 가족 사명서 그리고 조직 사명서를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미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하는 그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진짜 아미 사업을 제대로 해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좋은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한 번 더 발표하시고 싶은 분, 네, 웃어주세요. 예, 조승주 조승재 씨도 리더님이 웃으세요. 엄청 네. 웃으시는데 발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 웃었는데. 저 웃은 게 아니. 제일 예, 크게 웃었어요. 그래요. 네. 조승주입니다. 저는 아까 그 스모스님께서 정우 얘기할 때 정말 부모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정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봤지만 같이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이상호 스폰서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정우가 그랬겠구나 그거를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애들의 그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그 면에서도, 내 책임감,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이렇게, 이상호 스폰서님이 저희를 대하는 모습, 그 배려, 순간순간 나오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그려졌었고, 제가 오늘, 그리고 어젠가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스폰서님께서 저번에 이게 북미팅 하실 때 요 첫 번째 질문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이게 뭔가 막 이거 그 말이 문득 떠올라서 그래 내가 지금 그걸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이 세븐해빗이 진짜 중요한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미루지 않고 적응해
진짜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미루는 것들을 좀 해보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실천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적어서 진짜 실천해 버리는 그도 진짜 미루는 거 이제 지겨워서 실천해 버리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찍고, 예, 오늘 마치고 다음 주도, 예, 하겠습니다. 아, 예, 하나, 둘,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스폰서님도 오늘은 아침밥 드시지 말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